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배를 만드는 나라는 딱 3곳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데요. 한때 전 세계 선박의 절반을 혼자 만들어내며 7대양을 지배했던 영국도 없고, 세계 최고 엔진 기술로 정밀 제조의 대명사가 된 독일도 없고, 2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배 한 척씩 찍어내면서 4년 만에 2,700척을 생산했던 미국도 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전부 손을 뗐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인건비가 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이 전부 떠났고 왜 앞으로도 이 세 나라만 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아가 인건비가 싸니까 배도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에서 7%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비용은 엔진이랑 프로펠러, 항해 장비 같은 부품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배를 조립하는 인건비보다 배 안에 들어가는 부품값이 훨씬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들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전체 가격의 10%도 안 됩니다. 2,700억 원짜리 배를 3년 동안 만들어서 남는 게 200억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한 장사를 대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럼 왜 선진국들이 이 시장에서 전부 빠졌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영국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조선업의 절대 강자였어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거대한 배도 영국에서 만들었고, 대영제국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던 시절에 영국 조선소들은 매일같이 배를 찍어냈습니다. 근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해지고 복지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임금이 크게 올랐거든요. 영국 경제 자체가 돈이 많이 남는 산업 위주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배 만들어서 남는 돈이 10%도 안 되니까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60년대부터 영국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더 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은 전쟁 물자를 나르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배를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4년 동안 화물선만 2,700척 넘게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조선소는 하루에 배 한 척을 완성하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군대에서 쓰던 배들이 중고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새 배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미국의 거대한 조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은 군함만 만드는 곳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들은 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일반 화물선 시장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는데, 대신 돈이 되는 틈새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독일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을 만들고 최첨단 잠수함도 만들면서 높은 이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반 화물선은 남는 돈이 10%도 안 되지만 크루즈선이나 잠수함은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똑똑한 선택이에요. 결국 선진국들이 스스로 떠난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했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 세 나라였습니다. 일본 얘기부터 하면 1945년 일본은 원자폭탄 맞고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면 아시아의 든든한 동맹이 필요했는데, 일본을 그 역할로 찍은 거죠. 미국은 일본에 엄청난 돈과 기술을 쏟아부었는데, 군함은 못 만들게 막았지만 일반 상선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전쟁 때 군함 만들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화물선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조선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미군 배들이 수리받으러 일본 조선소로 몰려들었고, 한국으로 보내는 군수물자 실을 배 주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일본 조선소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고, 이때 벌어들인 돈이 전후 일본 경제를 살린 종잣돈이 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드는 배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만들었어요. 일본이 대단했던 건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제철소에서 철판 만들고, 그걸로 배 만들고, 자기네 해운회사가 그 배를 운영하는 구조를 완성한 거죠. 정부 은행이 외국 회사들한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일본 조선소에서 배를 사게 만드는 금융 시스템도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가 됩니다. 한국은 1970년대 초만 해도 배 만드는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작은 어선 만드는 조선소 몇 개가 전부였고, 큰 배는 만들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찍으면서 1972년 현대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 건설을 시작합니다. 당시 해외 반응이 어땠냐면,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었어요. 영국은행은 돈 빌려주는 걸 거절했고, 유명한 그리스 선박회사 사장은 아직 짓지도 않은 조선소에 돈을 던지는 거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댔고 1974년에 첫 번째 배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어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미친 듯이 빠른 속도였어요. 일본보다 납기를 20%나 앞당겼는데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배 사는 회사 입장에서 배가 빨리 나오면 그만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한국 조선소로 주문이 몰린 거죠. 용접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배라는 게 결국 수만 개의 철판을 이어붙인 거잖아요. 이 용접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 용접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거기다 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어요. 포항제철이 배 만들 철판을 대고 두산이 엔진을 만들고 현대가 조립하고 한진해운이 그 배를 운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 회사가 잘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고 특히 LNG선이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는 전 세계의 70% 이상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LNG선이 뭐냐면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까지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 운반하는 배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조금만 온도 관리가 잘못되면 가스가 새거나 폭발할 수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마침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업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작은 배만 만들었고 품질도 별로여서 외국 회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찍으면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 중국 정부 최고 위층에서 조선업을 외화 벌이,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전,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국영 조선소들을 두 개의 거대한 회사로 합쳤는데 이 두 회사가 각각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조선업 제국이 됐습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국책은행들이 조선소한테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배 사는 회사한테도 빌려줬어요. 중국 국영 해운 회사들한테는 무조건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사라고 지시했고 지방 정부들도 경쟁적으로 조선소 부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이건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뛰어든 전쟁이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들을 새로 지었는데 한 해에 수백만 톤 규모의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화물선만 만들던 중국 조선소들이 이제는 LNG선이랑 초대형 컨테이너선까지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랑 일본에서 경력 쌓은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고 유럽 설계 회사들이랑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2010년에 한국을 추월했고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의 조선업은 민간 회사들끼리 경쟁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국가가 모든 위험을 떠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조선업은 사실 배 만드는 기술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산업이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큰 배 한 척 가격이 2,700억 원이 넘는데 주문하고 받기까지 3년이 걸려요. 배 사는 회사 입장에서 3년 후에 받을 배를 위해 지금 당장 2,700억을 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계약금으로 10%에서 20%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합니다. 배 사는 회사가 5,400억 원짜리 배를 주문하면 계약금 500억에서 1,000억 원만 내고 나머지 4,000억 원 넘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배가 완성 안 되면 어떡해요? 배 사는 회사가 망하면요? 조선소가 망하면요? 빌려준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부 등 일본의 국책은행, 중국의 개발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만약 조선소가 배를 못 만들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뒤에서 이 거래는 믿을만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 보증이 있어야 전 세계 배 사는 회사들이 안심하고 한국이나 중국, 일본 조선소에 주문을 넣습니다. 환불 보증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배 사는 회사가 계약금을 냈는데 조선소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선소가 망해도 계약금은 돌려드립니다 라는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한국 조선소에 배를 주문 안 합니다. 수천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본이랑 중국도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 자체의 신용이 낮으면 정부가 보증해줘도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가 책임집니다라고 해도 세계 금융기관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정부도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달러가 충분히 없어도 이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요. 배 거래는 전부 달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배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줄 능력이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금융 능력, 정부의 신용, 충분한 달러 보유량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조선소 하나 짓는데 드는 돈도 상상을 초월해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짓는데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을 파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어야 해요. 이걸 도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을 채웠다 빼면서 배를 띄우는 거죠. 1,0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도 설치해야 하고 수만 평 규모의 철판 조립 공장도 지어야 하고 용접 로봇 수백 대도 들여와야 합니다. 문제는 배 주문이 없어도 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도크를 관리하는 비용, 크레인을 정비하는 비용, 수천 명 숙련 기술자들 월급이 배를 안 만들어도 매달 빠져나가요. 2008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배 주문이 뚝 끊겼거든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물건을 나를 배도 필요 없어진 거죠. 이때 많은 조선소가 망했어요. 한국에서도 STX 조선해양이라는 큰 회사가 무너졌고 중국에서도 수십 개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세 나라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자기 나라 해운 회사들이 기본적인 물량을 보장해줍니다. 중국의 코스코, 일본의 NYK라인, 한국의 H&M 같은 큰 해운 회사들이 자기 나라 조선소에서 배를 사주거든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이 기본 물량은 유지돼요. 그리고 경기가 정말 어려워지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도와줍니다. 조선소가 망하게 놔두지 않는 거죠. 규모의 경제도 중요해요. 똑같은 배를 한 척만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10척, 20척 만들면 한 척당 비용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설계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부품도 대량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기술자들도 똑같은 배를 반복해서 만들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들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새로운 나라가 조선업에 뛰어들려면 최소 10년 이상 실적을 쌓아야 해요. 배 사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700원짜리 배를 주문하는데 배 만들어 본 적 없는 조선소한테 맡기겠어요? 3년 후에 배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돈 다 날리는 건데요. 그래서 전 세계 배 사는 회사들은 검증된 조선소에서만 배를 주문합니다. 베트남이 조선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작은 배만 만들고 있고 인도 조선소들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준이 안 돼요. 한번 자리 잡은 나라들은 계속 주문을 받고 새로 들어오려는 나라들은 기회조차 어려운 구조인 거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조선업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배 가격의 80%가 부품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진짜 돈을 법니다. 독일의 MAN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선박용 엔진 하나 가격이 500억 원에서 650억 원이에요. 엔진 하나가 작은 배 한 척 값이에요. 이 회사는 엔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05억 원 정도인데 605억 원에 파니까 400억 원을 남기는 거예요. 남는 돈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라는 회사는 프로펠러랑 배를 움직이는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도 개당 수십억에서 100억 원이 넘어요.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는 배가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자동 항해 시스템을 만들고 스위스의 ABB는 배의 전기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 회사들은 배를 직접 만들지 않지만 배 만드는 조선소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힘들게 배를 조립하는 건 아시아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비싸게 팔 수 있는 핵심 부품 시장을 장악한 거죠. 독일은 엔진과 터빈을 만들고 프랑스는 LNG선에 들어가는 특수 저장 탱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는 해양 플랜트 설계를 하고 노르웨이는 추진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어요. 배 한 척당 수백억 원어치 부품을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깁니다. 배를 직접 만드는 나라보다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나라가 더 부유한 구조인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조선업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닫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한국이랑 중국, 일본은 왜 이 힘든 산업을 계속하는 걸까요? 여기서 국가의 의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조선업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남는 돈이 10%도 안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몇 년씩 적자를 봐야 하고 조선소 유지비만 한 해에 수천억 원이 들어요. 수만 명의 기술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고 최신 설비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프랑스는 1980년대에 조선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영국은 일반 상선 만드는 건 포기하고 군함만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해군용 배만 만들고 민간 선박은 안 만들거든요. 독일 조선소 직원 수는 2만 명도 안 되고 대부분 크루즈선이나 특수 선박만 만들어요. 경제적 효율성만 보면 이 나라들의 선택이 완전히 맞아요. 그런데 일본, 한국, 중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업을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나라로서의 정체성으로 봤어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고요. 중국은 바다로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의 중심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에게 조선업은 단순히 배 만드는 산업이 아니에요. 철강, 기계, 전자, 화학이 전부 연결된 종합 제조업의 상징이고 전 세계의 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수단이며 해군력을 키우는 기반이에요. 군함도 결국 배잖아요. 민간 선박을 잘 만드는 나라가 군함도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의 정부는 40년에서 50년간 조선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나빠져도 적자가 나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산업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조선업이 세 나라만의 게임이 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 버티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지금 조선업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배도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기름 대신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 배,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자유운항 선박, 전기로 움직이는 배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세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LNG선과 해양 플랜트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대량 생산이 필요한 컨테이너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은 암모니아 연료 선박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조선업은 누가 싸게 만드느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수조 원대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 능력, 철강과 기계 산업이 뒷받침되는 제조업 기반, 수천억 달러의 달러 보유량,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는 정부 정책,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전 세계 바다를 연결하는 해운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 복합적인 게임이에요. 이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만의 영역으로 남을 겁니다. 배 만드는 건 단순히 철판 붙이는 일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금융 능력, 기술력, 외교력, 해운 네트워크, 군사력까지 전부 동원되는 종합 국력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만 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